안녕하세요. 저는 암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저 몸조리 잘하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고, 제가 병원에 입원 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찾아와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떠나기 전에 내 명의로 해줄 거지?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답해줬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남편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가정 파탄 내고 자기 가족 버린 인간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이남 일녀의 막내딸이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나이에 역시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남 중 첫째였습니다. 2년 동안의 연애 기간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이란 연애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맞춰나가는 시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뭐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애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하면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도 이혼도 저에게는 참 무거운 말들이었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힘든 결혼 생활에 지쳐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혼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라도 온 건지 언젠가부터 집에만 들어오면 무기력했는데,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아침에 같이 나갔다가 저녁에는 다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트러블은 딱히 없었으나, 굳이 따지자면 제가 처음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집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도 이 정도면 짧지 않다 생각했고,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자취 경력도 있는 남편인데다가 연애 중에도 소리내서 싸워본 적이 없어서 결혼 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좀 넣어줘, 응? 나 한 번만 더 입을 거야. 그래놓고 안 입잖아. 아니야, 입을 거라니까. 외출 후 집에 오면 늘 옷을 여기저기 벗어놓는 남편이었는데, 항상 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입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둘이 준비해서 결혼했다 해도 집안 살림까지 정확히 반씩 나눠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으면 세탁기 돌리고, 쓰레기 봉투가 찼다 싶으면 묶어서 버리고, 또 설거지거리가 눈에 보이면 바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꼭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 남편은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담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같이 사는 집이고 서로 융통성 있게 배려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있으면 기어코 그 위에 쓰레기를 하나 더 얹거나, 설거지를 못해서 물컵이 없으면 컵 하나만 빼서 물로 헹군 뒤 물을 마시더군요. 물론 제가 하라고 시키면 합니다. 자기야, 빨래 좀 꺼내줄래? 알았어. 빨래 꺼내오면 현관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그거 버려주라. 오케이.
시켜도 안 하는 남편이 많은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안일이라는 걸 서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본인이 뭔가 하고 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어때? 운동하네. 디자인이 예쁘긴 하다. 그럼 나 산다? 어? 자기야, 지난주에도 신발 산 거 잊었어? 아니, 어제 나 밖에 나가지도 않고 대청소했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주말에 약속도 안 잡고 대청소를 했고 본인은 수고를 했으니 그 대가로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사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잡혀 있었죠. 제가 뭔가를 해달라고 시키지 않으면 먼저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집이 직장도 아니고 제가 왜 지시를 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돈 들여 결혼했고 결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식장부터 시작해서 혼수, 신혼집, 신혼여행 등등 함께 알아보고 준비했건만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뭔가 좀 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나 봅니다. 항상 말로는 난 저런 남자 싫더라. 여자가 이래야 하고 남자는 이래야 하고 뭐 저렇게 성별을 구분하냐? 안 그래 자기? 같이 TV를 보다가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저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은근히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편견이 깔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러니 결혼 후 저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약해진 건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친정은 결혼 후 특별한 일 아니면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꼭 챙겨야 하는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친정에 가야 할 때면 저 혼자 다녀오기도 했고요. 반면 시댁은 10손가락이 뭐예요? 발가락까지 다 써도 부족할 만큼 셀 수 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뭐 가까운가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지방이 시댁인 분들도 계실 테니 그 정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친정은 그보다 가까운 30분 거리라 굳이 비교하면 시댁이 좀 더 멀었습니다. 차가 막히면 그보다 더 걸렸고요. 암튼 남편은 시댁이 친정보다 멀어서 자주 뵙기 어려우니 자주 가자는 논리였습니다. 여보, 준비 안 하고 뭐해? 그냥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 돼?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같이 점심 먹기로 했잖아. 친정에서도 자기 오는 거 다 아는데. 가까운데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친정에 가면 불편하다는 제스처는 기본이고 엄마가 뭐라도 먹으라고 내어주시면 쳐다도 안 봅니다. 아빠는 기분 좋은 날 약주를 하셨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가면 좋다고 한잔하자고 하시는데 술 좋아하는 남편은 이를 거절하고 혼자 밥 후다닥 먹고는 거실로 가서 핸드폰 게임만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그러면 제가 눈치가 보여서 결국 아빠와 반주를 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어쩜 그래? 나는 시댁에 가면 마음에 안 들어도 비위 맞춰가며 그렇게 기분 좋게 있다가 오는데 고작 몇 시간 그 정도 기분도 못 맞춰? 그럼 너도 하지 마. 뭐? 너도 우리 집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시댁에 가면 당연히 TV 앞에 앉는 남편. 제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 준비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남편이었죠. 그래놓고 같이 식사할 때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면서 나처럼 다정한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 내 아들이지만 진짜 다정하네. 그런데 아들, 엄마한테는 반찬 안 줘? 아유, 엄마도 참. 여기요. 이거 좋아하시죠? 그래. 아들이 주니까 더 맛있네. 당연히 시모는 본인 아들만큼 자상한 남자도 없다고 세상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간 잔병 치레 없이 잘 살았던 저라서 건강에 자신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소화도 잘 안 되고 생리불순도 잦았는데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난소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악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어도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날은 진료를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방광염 약을 받아봤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집에 들어왔는데 지방골을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기운이 없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뭐 그렇게 옷을 골라대는지 이 옷 저 옷 꺼내서 침대 위는 남편의 옷으로 가득했고 신발장에 신발이란 신발은 다 꺼내서 한 번씩 신어보는 사람이라 그것도 아침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신발 정리 좀 할래? 왔어? 그거 그냥 둬.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골라서 신을 건데 다시 넣기 귀찮아. 너무 힘들어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바로 눕고 싶었지만 남편의 양복이 몇 벌이나 나와 있길래 자기야, 옷 좀 치워. 자기가 해. 그냥 걸면 되잖아. 정말이지 짜증이 났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보지도 않으면서 TV 소리는 제일 크게 해놓고 폰 게임에 열중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일 알지? 우리 아버지 생신. 엄마가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나한테 전화했어. 미역국 끓여서 가져오래. 미안한데 내일은 나 집에서 좀 쉴래. 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인데. 결국 저도 터졌습니다.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약 먹고 쉬고 싶어. 배는 왜? 또 저번처럼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길래 작작 좀 먹으라니까.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더니 남편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 지워왔다며. 그거 먹고 나면 괜찮겠지. 나도 소화불량 달고 살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일 우리 집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남보다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 먹는 거 싫어서 귀찮고 힘들어도 밥은 거의 집에서 해먹던 저였는데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 때도 미역국만큼은 꼭 제 손으로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럴 마음도 그럴 힘도 없었어요. 저번에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도 있고 해서 저도 이번엔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국 전문점에서 미역국을 사서 갔죠.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는데도 입도 뻥긋하지 않고 박수만 쳤고 무표정으로 밥 먹고 항상 그렇듯 설거지를 하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가서 한 행동 그대로 저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 모습을 보시더니 시모는 역정을 내셨는데 저 할 일 있나요? 없으면 이만 집에 가도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시모는 어른들 앞에서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거실로 당장 나오라고 하셨고 저더러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부모님께 혼날 때도 무릎 꿇은 적 없고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더니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 이런 행동 니네 부모 욕먹이는 거 몰라? 이날 아주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길래 다 들었습니다. 시부가 저런 말을 다 할 동안 남편이란 놈은 절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어째 아들은 저렇게 키우셨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뭐한...
제가 말을 다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버님 말씀 다 끝나길 기다렸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어디 해봐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저는 시댁에 오면 밥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핸드폰에 미쳐서 저희 아빠가 같이 대화 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요. 그건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청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아들이 저한테도 똑같이 하라던데요. 시댁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시댁 오면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너 이런 식으로 할 건 앞으로 오지 마. 아들, 너도 처각하지 마. 사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시댁에 가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을 수도 있으나 그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남편에게서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자식만 우선인 시부모님을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늘 종부리듯 하셨고 친척분들이라도 있는 자리에서는 어찌나 저를 귀한 며느리라고 하시는지 거짓말도 참 잘하셨죠.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가구 없으면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살이 조금만 빠진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맛있는 건 저만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으라면서 말이죠. 남편은 체질인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서 제가 그런 오해를 더 많이 받기도 했는데 자기 아들 체질도 모르는 시부모가 저는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암튼 이날 시모와 시부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는데 너 지금 뭐하냐? 분위기 망쳐놓고 어딜 가?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너 이대로 가면 이혼이야.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꺼냈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 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도 배지만 엉치 쪽으로 이상한 느낌의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고 제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복부 CT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며칠 뒤 병원 예약을 하고는 CT를 찍었고 난소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의 일로 여전히 냉전 중이었고 저는 이날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난소의 혹은 암일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며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보다 정확한 소견을 듣기 위해 저는 병원에 다시 방문했고 소화기 내과 의사분은 내과 쪽은 별 문제가 없으니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약 후 혹시 몰라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저 금식하고 왔는데 당일 수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그날 바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암이에요? 제 말에 의사는 말을 아꼈는데 사실 몇 년 전 엄마도 난소에 혹이 있어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걱정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왼쪽 난소를 떼어내고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했던 부위가 불편해서 병원에 문의를 했던 터라 혹시나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오라는 연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암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더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하라는데 암입니다도 아니고 암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니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난소를 이미 떼어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혹이었으면 괜찮은 게 맞는데 암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수술할 부위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진료받을 병원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뭔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진료보고 수술도 했지만 더 큰 병원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빨라야 5개월 뒤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중 한 대학병원에서 예약이 가능했고 진료를 보는데 조직검사 슬라이드랑 관련 서류를 다 챙겨갔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도 대충 얘기는 들었으나 대학병원에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오른쪽 난소, 자궁, 나팔관, 림프절, 임파선까지 다 떼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때 제 심정은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빨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씩씩한 척 해놓고 결국 집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는데 안방 침대에 얼굴을 묻고 그간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아이, 몰라. 나도 지겹다, 지겨워. 아까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다. 지금 보러 갈까? 알았어, 금방 갈게. 그리고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었는데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쉬었는데 야, 뭘 보냐? 아유, 얼굴은 또 왜 그러냐? 눈은 왜 그러고? 어딜 다녀와? 어딜 다녀오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서류상 부부일 뿐이지 이미 남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뭐? 그거 진짜로 확실해? 그럼 애는 못 가져? 아무리 싸우고 냉전 중이라고 해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암이라는데 걱정하기는커녕 말을 저렇게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여자로서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냐며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컷 울어서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모진 말을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와서 잠시 통화를 하고는 이상한 게 있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잠이 들었더라고요. 잠결이긴 했지만 분명히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뭐지 싶었던 저는 남편 머리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들고는 확인부터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의심이 가는 이름은 없었는데 가장 상단에 있던 통화 목록에 김 과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눌러서 통화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옷 고르고 신발 고르고 이게 다 여자 때문이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저렇게 꿈이나 싶었고 핸드폰 게임 중독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도 여자와 연락하느라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암이라고 하니 억울해 죽겠는데 꼴에 여자나 만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그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게 그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암은 암도 아니라며 수술받으면 완치율도 높다고 하지만 정작 내일이 되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암인데 수술받다 죽을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두 사람을 절대 가만둘 수 없었던 저는 제 몸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남편의 뒤를 캐기 바빴습니다. 시부생신 사건으로 남편과 저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집에 와서도 서로 대화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암이라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제가 손댄 물건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암이 전염병도 아닌데 저와 한 집에 사는 그 자체가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걸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녀왔고 외박도 자주 했습니다. 어차피 대화도 없는데 외박을 하든 뭘 하든 저한테 말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편의 핸드폰과 차 블랙박스를 보는 것뿐이었는데 그 외에 뭘 더 할 수 있는지 찾아보다가 카드 내역서를 보고 모텔 출입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감출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들켜도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암 환자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나갔다 오거나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상간녀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로는 과장님 하면서 얘기했으나 상대가 누군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입원 날짜가 남은 상황에서 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일정 조율을 해준 덕분에 급하게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친정에 알리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엄마가 알게 되셨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제 앞에서 우시는데 괜히 저까지 올까봐 어떻게든 씩씩한 모습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통합 간병으로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었는데 바로 옆에 엄마가 없어도 제가 사는 이유는 엄마였습니다. 다 놓고 싶은 날에도 엄마만 보면 기운 차려서 빨리 이겨내야지 다짐하게 되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죠. 엄마가 옆에 있어주진 못해도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서방은 많이 바빠? 회사 일로 바쁘대. 전화는 오고? 그럼. 걱정하실까봐 남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얘기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도 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죠. 병원에 입원 후 예정보다 앞당겨진 수술 일정으로 많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검사는 기본에 CT, 펫CT, 그 외 처음 들어보는 검사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한테 휴대폰으로 상황 보고가 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회복실이었고 엄청 아팠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입원실로 옮기고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토할 것 같아 누워있는 것도 마냥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지랖인지 제 몸 상태도 엉망인데 제 또래로 보이는 간호조무사님이 밤새 제 옆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무통주사를 멈췄더니 통증이 심했는데 그래서 눈물을 보였더니 환자분 울면 더 아파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는지 통증보다 더 힘든 건 금식이었습니다. 물도 먹지 말라는데 그렇게 거의 60시간 만에 죽을 먹었습니다. 정말 꿀맛이었어요. 제가 입원한 곳은 여성 암병동이라 그런지 저와 비슷한 처지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서로 더 의지하고 위로하느라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몸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퇴원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컨디션이 바닥이라 이대로 퇴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좀 더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보호자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엄마도 자주 병원에 안 오셨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제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곤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병원에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운동 삼아 걷다가 1층 로비에 있는 편의점에 들를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민경아, 뭐야? 오랜만에 봤는데 말이 그게 뭐야. 걱정돼서 찾아온 사람한테. 뭐? 걱정? 그래.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여긴 왜 왔어? 그래도 내 아내로 살았는데 그간 고생만 한 것 같아서. 남편은 그동안 저와 살면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한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날 이후 병원에 올 때면 도시락까지 싸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병원에 찾아왔는데 왜 이래? 왜 이러기는. 병원밥 물리지 않았어? 이건 내가 만들었고 이건 엄마가 해주셨어. 어머님이? 엄마도 네 걱정 많이 하고 계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여보세요? 나야.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1층에 자리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있다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입원했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나 싶었더니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내놓을 거야? 집을 내놓다니요? 자기 신랑이 얼마 전에 와서는 시세를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많이 올랐다고 했더니 팔고 싶다고 하던데. 저는 암 진단을 받기 전 친정에서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셨으나 큰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큰 오빠가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게 되면서 엄마 몫으로 받은 게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건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젊은 제가 관리를 더 잘할 것 같다면서 처음에 제가 계속 거절을 했더니 관리해준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고 시시콜콜 친정일에 대해서 말할 상황도 아니라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에 가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 시세를 물으며 집을 내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부동산 사장님은 당연히 제 명의 건물을 남편도 안다고 생각하셔서 마침 온 김에 말하면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건물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병원에 찾아왔을 때 저는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왔었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자기 몸 안 좋아서 누워만 있었다며? 병원에서는 뭐래? 뭐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길면 몇 개월 이런 거 말이야. 남편이 정말 제가 걱정되어 병원에 찾아온 거라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거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제 몸 상태를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면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물어봤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정성도 없이 저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보면 몰라? 정말 얼마나 힘드냐 그래? 알면 가봐. 그리고 이제 오지 마. 민경아,
아픈 너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너 이대로 떠나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던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건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뭐? 뭘 달라고? 솔직히 장모님한테 그 건물 받아놓고 나한테 말 안 한 거 섭섭해.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화낼 일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아프니까 내가 참는 거잖아. 암튼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 미리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떠나기 전에 내 명의로 해줄 거지? 우리 엄마도 자기 소식 들으시고 마음 엄청 아파하셨어. 그간 상처 준 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고. 난 사과 못 받았는데. 나한테 하셨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어차피 남편과는 이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저도 그냥 이혼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자. 어? 정말? 이 말대로 그나마 내가 기력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퇴원하고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했었거든. 그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려고 했단 말이야? 자기 말 들어보니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게 낫겠다.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부터 이혼 생각에 변호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바람을 알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기 전까지 증거를 모으며 변호사와 자주 만났는데 이번에 남편이 명의 정리를 하자고 하길래 바로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서류 준비하는 건 저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곧 퇴원을 앞두고 있던 저는 그 전에 빨리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퇴원 후 집에 오면 자기가 낮에 회사도 가야 하고 살림도 잘 못하니 저를 잘 못 챙겨줄 것 같다고 했죠. 며칠 뒤 서류 준비가 끝나자 남편은 회사까지 빠져가며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갔죠. 사실 저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기엔 살도 많이 빠지고 다크서클에 혈색도 없고 환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병원에 와서 저를 볼 때마다 그 불쌍하다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도장은 가지고 오셨죠? 아이, 물론이죠. 이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할 때도 보인 적 없던 세상 신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들떠 있었죠. 저와 상관없었지만 남편은 변호사까지 있으니 서류에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변호사가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혼 서류도 있었는데요. 남편도 저와 이혼하길 바랐으면서 이날 연기를 좀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혼 서류네? 자기도 새 인생 살아야지. 아픈 나만 보고 살 수 있어? 아니, 여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나도 양심이 있지. 자기 인생 살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괜찮아. 남편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느라 아주 우습기까지 했는데 제가 무슨 감동이라도 받길 원했던 건지 제 손까지 잡아가며 연신 제 이름만 불러댔습니다. 어이없는 건 절대 이혼만은 못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재산 받고 상간녀와 살 생각을 했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 않아도 되겠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셨겠어? 우리 변호사님이? 난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 되는 거지. 남편은 이날 억지로 눈물 한 방울 짜내더니 이내 웃음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 정리도 끝났겠다 후련하게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상대로라면 그날 바로 연락이 왔어야 했는데 아주 조용했습니다. 남편 놈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집에 가서 서류를 확인한 게 아니라 바로 상간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도 해주고 재산도 준다고 하니 신날만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나 친정인데. 그 서류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 뭐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비율을 적게 할 수는 있었죠. 남편은 저와 살면서 몇 번의 이직을 했고 집에서 쉰 기간이 좀 있었는데 3번 모두 회사 사정 때문이라 남편 탓도 아니다 보니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못 받은 기간 동안은 제가 다 부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재산 분할을 할 때 깎이는 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다만 기여도를 따져가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더라도 남편은 전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죠. 실컷 상간녀와 좋은 시간 보내다가 뒤늦게 서류가 이상한 걸 알고는 친정까지 찾아온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 피운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자네 무슨 생각으로 우리 딸한테 그랬나? 어? 네? 아니,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민경이가 글쎄. 그 자리에서 엄마는 사진 한 장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제가 증거 수집을 하면서 남편 핸드폰에 있던 2사람의 사진을 확인했고 그걸 나중에 따로 뽑아두기까지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든 남편은 이게 어떻게 여기에. 뒤에서 더러운 짓 해놓고 뭘 따지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민경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았다고 해도 암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애는 못 갖는 거냐는 헛소리는 너무한 거 아니야? 하긴 가정이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놈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 내가 죽기만 바랬겠지. 그래야 내 재산 다 가질 테니까.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좀 제대로 읽어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읽어봐도 네가 고치고 말고 할 건 없었을 거야. 변호사님이 서류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말이야. 이날 엄마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남편을 때리려고 하셨으나 제가 말렸습니다. 때려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다 생각했고 엄마도 제 말에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게. 지금 아버지 계셨으면 자네 절대 걸어서 못 나갔어. 얼마 뒤 저는 항암을 시작해야 했기에 서둘렀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둔 것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는 이혼은 당연했고 위자료 청구도 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엄청 근사한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5대5로 나눈다 해도 가져갈 게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기여도는 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니 가져간 재산이 별로 없었고 심지어 저한테 위자료로 돈을 줘야 하니 개털이었죠. 아픈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웃어대더니 결국 끝에 가서 진짜 웃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전 남편은 뒤늦게 후회하며 오열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머리를 잘 굴려서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했다면
소송은 더 길어지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인지 그저 두 손 두 발 다 묶여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상간녀 만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상간녀 소송 후 판결문을 받고 위자료까지 받게 된 저는 남은 치료에 더 집중했습니다. 수술 전 여러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결과로는 저는 오른쪽 난소에도 암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갑상선 근처에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게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죠. 제가 너무 걱정을 하자 항암 치료 선생님께서는 당장 급한 건 항암이니까 다 끝내고 검사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였어요. 다른 곳으로 전이도 없었죠.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암이라고 하니 그저 큰일 나는 줄 알고 통통했던 제가 신경 쓰느라 살이 쭉쭉 빠진 상태를 보고는 이러다 정말 죽는 건가 생각했었나 봅니다. 암튼 결과를 듣고 갑자기 기운나기 시작한 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의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아픈 와중에 이혼에 상간녀 소송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걸 하면서도 밥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저는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완치라는 말을 듣기까지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이 상간녀와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몇 달간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결국 본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고 제 전 남편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개털로 이혼당하고 상간녀 집으로 들어가서 살던 전 남편은 거기서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로 상간녀를 구슬렸는지 아마도 제 건물 얘기를 분명 했을 텐데 돈 없이 몸만 나와서 같이 사는 게 행복하겠느냐고요. 20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걸 본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전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못 봐줄 정도였는데요. 저는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저녁마다 부모님께 가볍게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다 같이 나오던 중이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와서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빈경아.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무슨 이상한 벙거지 모자를 쓰고 누가 알아본다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왔더라고요. 깜짝이야. 너 뭐야? 잘 지냈어? 좋아 보인다. 여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앞에 전 남편이 있는 모습을 보자 아빠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죠. 아빠, 그냥 놓고 가자. 너 잘 만났다. 이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 응? 미쳤어? 너 돈 얘기하러 온 거야? 그런데 꼴이 이게 뭐야? 이날 아빠는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가 상대하지 말라는 말에 밀치듯 손을 놨습니다. 그러자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빠, 그냥 가자. 무시하고 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차라리 무시할 때 그냥 갔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전 남편은 끝까지 매를 벌었습니다. 좋게 말할 땐 알아. 민경아, 나 이대로 못 간다. 뭔 소리야?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너한테 못 해준 게 많아서 이제라도 그거 다 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 다음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아빠는 결국 전 남편의 얼굴을 한 대 치고야 말았습니다. 나 애 없어도 돼. 너 애 못 가지잖아. 뭐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다 설득했어. 손주 없어도 되니까 너 다시 잡으래. 너 다시 데려와서 잘 살아보래. 이 말에 아빠는 결국 남편을 일으켜 세우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 너 임마 내 딸한테 뭐? 어디 우리 귀한 딸을 넘봐. 가서 네 수준에 맞는 여자나 만나. 눈을 맞았는지 전 남편은 한쪽 손으로 눈 쪽을 가리며 더 때리지 말라는 신용을 했는데 아빠는 빨리 꺼지라고 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아빠의 이런 모습을. 하나뿐인 딸이 스스로 항암 치료받느라 고생한 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찾아와서 저딴 소리 하고 있으니 저라도 아빠처럼 주먹을 날렸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듯 뛰어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보다 우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저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 아닌데 서울대 명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그날 이후 더는 마주친 적도 연락이 온 적도 없습니다. 그 인간 얼굴을 안 보니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고요. 사실 그보다 저에게 가족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을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가족은 최고의 보약이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저는 현재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근무 강도가 너무 세서 그만뒀고 현재는 엄마가 주신 건물을 관리하며 건강 챙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주 큰 건물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명의만 제 이름이지 여전히 저는 부모님 재산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겸손하게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완치까지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